두 번째 토론은 그 딥러닝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할 건데요. 저는 일단 토론 진행을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와주신 저희 전문가분들과 박사님들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이제 좀 블록체인의 개념, 시청자분들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거래 데이터, 블록체인은 거래 데이터를 어떤 그 네트워크 참가자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분산형 데이터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이제 중앙 집권형 그런 시스템에서 모든 서버에 이제 데이터를 다 보관하고 검증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보를 모두 네트워크 사람들이 공유해가지고 인증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어떤 제3자가 없이도 신뢰성 있는 거래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아직 근데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한계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 장부를 참가자들이 같이 검증하기 때문에 어떤 거래 속도의 문제, 그리고 데이터 저장의 문제, 모든 데이터를 다 같이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네트워크 효율성, 관리의 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좀 산업 전반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 법 체계에 대한 어떤 개선, 그런 게 이제 그런 요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블록체인 서비스의 법적 효력이 있냐, 그리고 책임 소재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약간 상충 문제도 지금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지침을 정부가 좀 마련해주고 어떤 민간에서의 기술 개발 및 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논의가 또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바꾸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분명히 좀 이제 좀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뢰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거래 비용을, 중개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큰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도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만이 아닌 어떤 한계점, 극복 방안,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볼까 하고요. 너무 토론이 길었는데 이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으로 외부에 이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블록체인 융합 PM을 맡고 계시고 김종현 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는 지금 현재 법무법인 딜라이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대한민국 블록체인 오픈산업협회 감사를 맡고 계십니다. 정현택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내에서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은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세 번째 토론자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에서 근무하시고, 특히 이제 원내에서 이제 에너지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오신 저희 우청원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분으로 저희 신산업전략연구단장님,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과학기술기관 미래연구 사업을 지금 주도해서 맡고 계신 최영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록체인에 대한 뜻깊은 논의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이제 두 번째 토론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이 주제가 아시다시피 어떤 그 기술적 한계, 그리고 사회적 우려에 대한 해결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적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적 이슈인데요. 먼저 아무래도 이제 분산 네트워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다 보면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거래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또 그런 어떤 시스템에 과부하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문제제기 측이 있고요. 실제로 뭐 이제 비자랑 비교하는 거 약간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비자의 거래 처리 속도는 1초에 24,000건인데 블록체인은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1초에 7건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너무 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산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좀 많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있고요. 해결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1세대 비트코인은 1세대 블록체인이고, 지금 3세대 블록체인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오스라는 암호화폐는 거의 뭐 1000배에 가까운
TPS 그러니까 거래 처리 속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이거는 언제든지 해결 가능하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견에 대해서 좀 저희 이제 기술 전문가이시 먼저 김종현 교수님께 먼저 의견을 여쭤보고 그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도를 먼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우리 사람에 비하면 이제 갓난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떼는 단계 정도의 수준 정도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갓난 아기한테 지금 걷는 게도 버거운데 뛰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육상 선수처럼 뛰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자에 비하고 이런 거는 좀 맞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3세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10만 TPS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물론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트랜잭션이 빨리 일어나는 게 좋을 것이고 어떤 트랜잭션은 천천히라도 좋은 게 있을 겁니다. 이 블록체인이 원래 개발된 첫 번째 목적은 정보 위변조 방지에 있기 때문에 정보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그게 요구를 맞춰가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거래 처리 속도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기술이 짧은 시일 내에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결 가능하다. 시간의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지금 현재도 예. 우리가 금융을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경우는 1초에 뭐 한 건 일어날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은행의 거래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에 따라서 금융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변호사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네, 금방 뭐 우리 김 박사님께서 충분히 많은 그런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만은 일단 그 TPS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 트랜잭션이라고 이제 T라는 것이 트랜잭션이라는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는 뭐 거래라는 의미보다는 전송이라는 데이터 전송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트랜잭션이라는 걸 놓고 보면 훨씬 더 복잡한 거래들이 앞으로 블록체인 그런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지금 당장 TPS가 얼마 나오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김 박사님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말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그런 이후의 어떤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의 속성이 속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투명화를 통한 그런 신뢰의 확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맞는 그런 거래 모형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그것이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구현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만약에 기존 인터넷보다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거래 전체에 놓고 보면 훨씬 더 빠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충분히 기술적으로 현재 어떤 인터넷망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 거래의 어떤 속도보다 오히려 블록체인이 더 늦거나 뭐 더 이것 때문에 지체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떤 저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우청원 박사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해 주신 두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블록체인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느 분야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보다 가장 많은 저장 블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가 높은 코인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라고 해서 그게 뭐 다른 3세대, 2세대에 따라 비교해서 뭐 기술적인 성능이 떨어진다라고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TPS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확장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용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성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그 기술이 얼만큼 확장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를 하나의 그 거래 전송 속도만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나서 하나의 그 노드들 간의 검증을 통해서 완결성 있는 그 거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TPS 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코인은 굉장히 기술의 활용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지금 자리가 토론이니까 제가 그래서 확장성의 개념을 말씀해 주셔서 드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의 단점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데이터 저장의 문제, 그리고 속도, 그리고 그런 확장성이 좀 낮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실제로 이제 많이 적용하는 것은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그러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노드들만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확장성이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혹시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좀 말해보는 건 어떨까 또 해보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혹시 예, 지금 우리가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학문적으로 분류의 필요성은 있는데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나누는 때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접근관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달려진 거고요. 그게 확장성과 연계된다고 그러면 어떤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과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느냐,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냐 그러면 크게 확장성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구글처럼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확장성을 고려한 그게 퍼블릭이 될 수도 있고 프라이빗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예, 다음 질문으로 바로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 나오고 있는 화폐는 거의 뭐 암호화폐만 해서 1,400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성공을 하는 확률은 성공적인 ICO는 뭐 90%도 안, 그러니까 90%가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시는 분들은 토큰 이코노미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있어도 소수의 참여자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화폐만 해서 이게 화폐들끼리 상호 운용성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는 힘들다. 뭐 그런 의견이 있고요. 뭐 반대로 얘기하신 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한다면 이 ICO 그 통한 어떤 암호화폐의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우리가 좀 이제 발전한 기술을 생각한다면 이게 같이 가서 토큰 이코노미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시장에서 도태될 화폐들은 도태되고 성공할 화폐들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좀 나눠지고 있는데 그 뭐 약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여쭤보면 그 실제로 암호화폐가 지금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그런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게 가장 관심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아무래도 이제 ICO 쪽에 좀 법률 쪽으로도 많이 강의를 하시고 또 하셨던 변호사님께서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일단 시작은 저희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예상보다 굉장히 그 활용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도 굉장히 섣부른 그런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금방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많은 토큰 코인들이 뭐 계속 발행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얼마만큼 유용성과 호환성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법정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쉽게 또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헤게모니를 갖는 토큰이 나오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저희가 결국에는 호환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그런 월러, 그러니까 지갑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법정화폐나 수많은 그런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가치가 그 측정이 돼서 계산이 돼서 호환되는 어떤 그런 류의 어떤 그 교환은 앞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는 각각의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토큰들이 실제로 호환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토큰들이 일단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조금 더 헤게모니를 갖는 그런 토큰들이 실제로는 사실상 범용화폐처럼 그렇게 활용성을 갖는 그런 토큰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CO 같은 경우도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정말 일단 ICO라는 그런 이름만 있어도 그냥 뭐 돈이 수십억 수백억씩 모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벌써 이제 그 여름이 지나고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ICO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ICO나 블록체인 자체 또 토큰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ICO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소를 통한 IEO나 또 어떤 그 혜택을 주는 IBO, 그다음에 또 그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STO 형식으로 일상에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어떤 그 정의 내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확산 내지 아니면 오히려 더 이렇게 위축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히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도 혹시 ICO 많이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은 ICO는 금지했죠. 근데 이제 이 이유는 이 ICO가 사실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ICO를 하면 괜찮은데, 기술 없이 이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ICO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에 대한 이제 불신까지 막 생기고 이런 건 참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토큰 이코노미라고 그러면 정의가 뭔지 아마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 들어본 것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블록체인이 어려운 게 그런 이유 같아요. 블록체인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토큰 이코노미를 이야기해도 어떤 분은 이 토큰 이코노미가 그 코인들이 살아남고 죽고 하는 그런 쪽을 토큰 이코노미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토큰 이코노미는 하나의 그 인센티브 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토큰이 활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토큰 이코노미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토큰 경제라고 새로운 경제 용어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토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가치가 불안정한 토큰은 사실은 그게 어떤 역할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정화폐와 동일한 그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좀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토큰으로서 좀 활용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거나 혹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창원 박사님 혹시 ICO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토큰 이코노미와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토큰이나 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단정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정화폐라는 그 정의 자체가 굉장히 공연하게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데, 뭐 화폐의 그 변동성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화폐의 그 액면가는 다 같아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일단 뭐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그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제네시스 코인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영세한 코인들의 가치 변동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법정 화폐를 대체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CO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정부 쪽에서 왜 ICO를 금지시켰냐라고 하면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스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기성 그런 ICO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를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블록체인이나 코인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과 같은 투기나 이런 것들이 금방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ICO가 되진 않지만 해외에 있는 ICO를 언제든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그 ICO 백서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은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좀 정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ICO 시장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이슈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비전문가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약간 질문 비슷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도 이제 블록체인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예전에 저희 연초에도 방송사에서 토론에서 뭐 화폐랑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진흥하고 그 가상화폐는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거냐 이게 분리가 가능한 거냐 이런 게 되게 핫한 토론 주제였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근데 저희도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서 이 생태계가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거래를 처리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화폐로 이렇게 보상해줘야 되는 구조인데 하나는 막고 하나는 이게 키운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어떤 뭐 이상 현상 때문에 현재 막아놨지만 이게 앞으로도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이상 상황이 좀 없어지면 차차 이제 풀려질 계획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계속 막아두고도 이 생태계가 커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뭐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에 있어서 요 토큰이 차지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 블록체인이 탈중앙화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본래 어떤 그 이념적인 그런 블록체인의 어떤 의미로서 누구도 이제 그 중앙화하지 않은 정말 그 노드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어떤 전형적인 의미의 블록체인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 체계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은 지금까지 이제 그 ICO나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너무 보상에 집착해서 토큰을 발행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스캠이나 또 그냥 투기로 좀 약간 전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 시스템적인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블록체인이 이 코인이나 토큰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특징 내지 속성으로서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 제외하고 블록체인만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가상화폐가 없는 블록체인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은 좀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서 우리가 그 구글이라는 비즈니스를 볼 때 구글이 사용자들한테 돈을 받느냐 이거 돈을 받지 않거든요. 그 외에 다른 광고나 이런 쪽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충분히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가치를 줄 수만 있다 그러면 굳이 그런 가상화폐를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쪽의 수익 원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고요. 물론 중소 벤처 기업들이 이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찾으면 없지도 않다라는 것을 반대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질문은 제가 뭐 드리긴 했는데 너무 먼 미래에 관련된 질문 드린 게 아닌가 해서 좀 저도 예 죄송했고 그래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제 세 번째 기술 측면 마지막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 저장의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모두가 네트워크에서 공유하면서 비가역성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의 특성 때문에 데이터는 계속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해결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다 담을 필요가 없이
어떤 오프체인 스토리지 방식으로 외부 서버에 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블록체인에는 그 같이 연결해주는 해시값만 그러니까 참조값만 해서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해결 가능한 주장은 주장하고 있고 이게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블록 자체의 어떤 그런 사이즈도 작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그런 데이터 대용량 서버 저장이 가능한 또 어떤 기업들만이 또 여기 생태계를 또 장악하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데이터 저장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지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수님께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로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해시 함수라는 걸 써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있는 기술인 머클트리라는 기술도 전체 거래를 다 저장하지 않고 그 거래 값들의 해시 값을 통해서 해시 트리를 만들면 한 개의 값만 저장하면 전체 값을 가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걸 압축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내부에 저장한다고 그랬을 때는 또 이런 기술이 발전될 것이고 블록체인 외부에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P2P 기술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방식이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IPFS라는 기술인데요. 인터플래너리 파일 시스템이라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데이터 저장을 블록체인 안에다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 하든 안에 하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 외에 꼭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나 꼭 위변조가 크게 위험하지 않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외부에 저장하더라도 충분히 블록체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우창원 박사님 이쪽에 제가 예전에 같이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서 혹시 저장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의견을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사실 데이터 저장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뭐 지금 비트코인의 그 저장 용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블록에 저장할 수 있는 뭐 공간을 늘리거나 그를 통해서 이제 뭐 하드 포크나 뭐 소프트 포크나 이런 형식의 조금 변동이 일어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코인이나 토큰에서 그 지금 말씀해주신 저장을 뭐 참조값만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기존에 있는 코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저장 시스템을 이제 변경한다고 하거나 정장 공간을 늘린다고 했을 때 그런 약간 불안전성 그런 부분 한번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지 뭐 없으시면 바로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여쭤볼 건 했고요. 이제 사회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논란이 많죠. 개인정보보호법과 블록체인이 과연 같이 갈 수 있냐. 블록체인은 한번 기록된 거래 데이터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 옵트인,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정보를 제공하기 원하지 않으면 정보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을 기본적으로 막고 있는 기술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고요.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냐 그런 어떤 질문이 있고 해결 가능하다는 쪽은 굳이 뭐 그거를 지우지 않아도 그냥 뭐 개인정보를 지우기 원하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안 보이게 그러니까 참조를 할 수 없게 하는 식으로 그런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스마트 계약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 계약을 우리가 계약으로 민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청약과 승낙의 과정이 완전 처음부터 그냥 자동으로 끝까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법적 기반이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된 어떤 내용을 전자문서법상에서 그걸 또 이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스마트 계약은 실제로 말은 이제 자동화한다고 하지만 이걸 스크립트 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방이 원하지 않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누가 나서서 이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해결을 못해서
이제 2010년 이더리움 다오 해킹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또 뭐 하드 포크냐 소프트 포크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쪽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아무래도 그 법률 쪽이니까 먼저 그 제가 정현택 변호사님께 어떻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라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답변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 계약은 실제 뭐 지금 수많은 그 디앱들이 지금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크고 작은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는 빨리 좀 정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연 입법이 필요한 건지 별도로 어떻게 일단 거기에 대한 논의들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코딩을 하고 코딩을 이제 공개하면서 뭐 공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코딩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연어로 이제 백서를 보통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그런 코딩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거기에 동의해서 이제 뭔가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이 서로 디지털 자산이 이전하고 그다음에 또 그 계약 내용이 이제 실현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일단은 그 코딩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청약 내지 청약의 유사한 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그걸 청약으로 저는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청약으로 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동의해서 이행되면 그것은 이제 그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데 승낙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특수한 형태의 어떤 계약으로서는 우리 민법의 그 효력을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어떤 그런 생각.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개입 없이 소위 말하는 자동 실행이 되는 셀프 인포스먼트가 되는 것이 스마트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 사회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계약이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뭐 계약이 거나 아니면 또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계약을 철회해야 될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방문 판매나 또 이런 그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일정 기간에 무조건 청약을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소비자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근데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행이 다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상회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계약법이나 백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규정들이 좀 필요하다. 어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좀 해결이 그래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혹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하도 여러 가지 한꺼번에 얘기하셔가지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자동으로 계약이 되고 그 또 자동으로 계약 조건이 깨졌을 때는 자동으로 다시 돌리는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 조건을 잘 넣어놓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된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 안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여기다 개입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역할을 넣어놓으면 정말 컨트랙트가 스마트하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알아서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 자기가 다 그냥 판단해서 다 계약까지 해버리면 약간 위험하죠. 그렇죠. 이 블록체인은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쓰질 않으면 되는 거고요. 블록체인 자체가 신뢰 기반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자체를 믿으면 쓰는.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도 오해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천 박사님 또 짧게 좀 혹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스마트 계약을 지금 현재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뭐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 계약의 그 코드를
따져보면 한 80% 정도가 중복되는 메인 코드를 다 따라 쓰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일정 보도에 따르면 95%의 스마트 계약이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계약이 어떻게 얼마만큼 취약적인지에 대해서 컨설팅해주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스마트 계약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법률적으로도 스마트 계약이 아직까지는 저는 금방 이야기하신 예. 청약과 승낙 관계의 범주 안에 있는 그런 계약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렵다. 예, 예,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짧게만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거 답은 정확히 되지 않지만 저희 이제 스태피에서 최근에 뭐 여기 우리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개해주신 것처럼 블록체인하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앞으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충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논의들을 할 때 우리가 블록체인을 좀 예를 들면 현재 기술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려 그러면 새로 데이터 규제가 들어오면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관계를 저희가 논의할 때 같이 반영을 해서 산업적으로 블록체인을 조금 더 현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후의 규정은 우리가 도입할 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논의가 기술적인 논의와 제도적인 논의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2개 정도 남았는데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약간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우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걸 왜 써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블록체인이 뭘 할 수 있냐. 그리고 실제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뭐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 약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우리보다는 좀 낙후돼 있는 뭐 그런 뭐 지적이 있고요. 사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 반론을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뭐 비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뭘 할 수 있는지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좀 우리가 개선해 나갈 부분을 먼저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완전히 다 전환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드려서 제가 들은 바로는 교수님께서는 제가 개선의 여지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해서 바로 그냥 저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또 혹시 뭐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도 이제 지금 블록체인을 뭐 활성화되어 쓰는 나라가 굉장히 뭐 스위스 조그만 나라에다가 에스토니아 이런 쪽을 보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부정적인 전반을 보지 마시고 네덜란드 중앙은행도 지금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고요. 독일도 블록체인 도입하고 있고 미국의 주에 선거할 때도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고 큰 나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저쪽을 보면 또 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입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에서 굉장히 연구소를 만들고 블록체인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고 항저우 같은 곳에다가 7년에 30조를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쪽을 벤치마킹하면 굳이 뭐 에스토니아나 이런 작은 나라에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쓰일 때도 많이 있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지난주에 사실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의하느라고 모바일 폰으로 온라인 선거하라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모바일 투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누가 장난치는 게 아닌 건지 집계를 제대로 하는 건지 이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 왔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위변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다고 제가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훌륭한 그 신뢰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사회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블록체인이 좀 더 앞으로 많이 확산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올해 또 시범 사업으로 선관위 또 투표 관련해서 하는 거 그런 의미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우정 박사님 먼저 그 좀 약간 비판적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전환 비용 그러니까 암호화폐만 너무 많고 실제 사례가 뭐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에스토니아나 그런 이머징 컨트리에서 블록체인이 도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사실 거기는 인프라 같은 것이 많이 구축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 그런 미들맨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미들맨들이 블록체인이 들어옴으로써 자기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이러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을 수 있지만
현재 뭐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섹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 블록체인이 국내에 도입되게 될 경우에는 한국전력에서 하는 에너지 거래에 대한 많은 부분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에너지 쪽을 좀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에너지 전력 거래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에 필요한 것이 스마트 미터기나 아니면 그 관련된 전력망 사용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드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기존에 있는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들을 바꾸거나 혹은 호환되는지에 대한 그런 호환했을 때 그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려하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전력 거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회적인 효용 이외에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사이트에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편익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약간 다른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전의 시스템이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블록체인을 도입할 이유는 저는 명백하게 있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이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중복해서 쓰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체가 정보 주체가 계속 자기 민주화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팔고 싶다. 그런 여기를 열어줘야 된다고 보고 그게 전체 경제를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은 중복 투자가 아니고 새로운 지향점이 되고 개선 투자가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예, 변호사님 짧게 혹시 하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셔서 일단 저는 뭐 그 해결이 가능한 입장인데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에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건 일단은 이미 뭐 거슬 수 없는 이제 흐름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지금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너무 이제 그 네트워킹망이 이미 다 체계가 좀 완비가 돼 있는데 뭔가 다 부시고 다시 하느냐 그건 아닌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하지만 이제 뭔가 대체하고 보완하는 의미로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그 경제적으로 단순하게 뭐 맥킨지에서 블록체인 사용하면 한 23조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건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숫자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뭐 소고기를 사는데 실제로 이게 횡성에서 온 건지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느냐 아니냐. 그다음에 어떤 계약을 하는데 이게 사기냐 아니냐를 우리가 정말 특별히 큰 의심이나 다른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효용은 우리가 또 산출을 계산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용이 있다.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보완을 하면요. 막 정 변호사님이 블록체인이 대체나 보완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나오면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나왔고 전자상거래가 나왔듯이 우리가 지금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패러다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고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나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 인프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꿈꿔볼 수도 있는 그런 거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짧게 여쭤보면 이제 또 많이 얘기되는데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분산형 원장이다 보니까 누구나 동일한 권력 가질 수 없다. 네트워크 특성상. 그러니까 과거 이제 POW 비트코인 때 작업 증명 방식 채굴을 해가지고 정말 컴퓨팅 파워가 높은 사람이 뭐 이제 네트워크를 지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비판 측은 51% 공격이라고 하죠. 그게 절대 일어날 수 없다 했는데 최근 일어났어요. 50% 공격이. 그래서 이게 뭐 서로 다른 어떤 합의 메커니즘 나온다고 해도 결국은 이게 어떤 특정 소수의 노드들의 어떤 이득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가 정말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냐 블록체인이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을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기술 쪽이니까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했던 POW는 정말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그런 합의 방식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지분 정밀화로 POS가 나왔고 이제는 또 다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해진 게 아까 트랜잭션 그러니까 그 거래 속도 예, 초당 그 몇 거래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POW는 해결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자통신연구소 애들이라고 알려진 거기서 지금 굉장히 합의 알고리즘 새로운 개념의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Proof of Nance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게끔 하면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합의 알고리즘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있으면 항상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은 언제든지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은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셨고요. 예, 변호사님 예, 혹시 네, 이미 뭐 관련해서 교수님 말씀하셔서 저도 뭐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이미 알려진 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뭐 활용이 되거나 이제 뭐 개발이 되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단계 블록체인에서 뭐 이거 가지고 지금 그 거버넌스가 어떻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노드의 숫자나 뭐 그 구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어떤 그 기술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결국 그 거버넌스가 굉장히 기존의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기술과는 그냥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결국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지점으로 결국 이렇게 귀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우주원 박사님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서 예, 마무리. 네, 제 생각 뭐 제가 약간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51% 위협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사전적으로 막게 되면 말 그대로 분산의 시스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51%의 위협은 모든 코인에 다 산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뭐 블록체인 도입이나 이런 거를 망설이거나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비트코인에서 POW라는 그 방식이 굉장히 비용 소모적이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 코인이 가장 가질 수 있는 게 가치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블록을 해킹하거나 변동시킬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그 블록들은 이미 너무 많은 그 블록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51%의 중국의 특정 뭐 채굴 마이닝 회사에서 51%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두 변동하기에는 비용 대비 편익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생태계에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51%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편익, 해킹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비용보다 높지 않게끔 하는 합의 알고리즘이 개발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블록체인이 도입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단장님 혹시 예,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기술적, 사회적 6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제 토론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 배웠던 의미 있던 시간이었고 이제 말씀해주신 걸 바탕으로 저희가 또 이제 미래연구소 이제 창호 작업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블록체인 주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